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사님이 너무 멋있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저 사람이 누구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멋있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듣기로 이렇게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셨다고,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로도 많이 오셨다고 해서 저도 제 자녀를 데려왔습니다. 듣고 좀 배우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은 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귀하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목사님들의 유일한 휴일이죠. 월요일에 16주 2년간을 공부하시는 진짜 그건 목사님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근데 16주의 월요일을 2년간을 바치시면서 심리 상담을 공부하시고 성도들이랑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 성경을 정말 성도들 입장에서 훨씬 더 좀 편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고 싶고 그렇게 보는 눈을 키워가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공부를 통해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아까 말씀하신 그 예상 아카데미, 저희 이제 목사님들을 위한 심리학 아카데미인데 거기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이렇게 존경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늘 궁금해요.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좋을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상담을 공부하시고 심리학을 공부하신다면 얼마나 진짜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일까 하는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잘 왔다, 너무 기분 좋다, 여기서 제가 강의할 수 있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주에 걸쳐 저한테 귀한 시간 주셨는데, 제가 오늘은 부모 자녀 세미나, 그리고 다음 주는 부부 세미나, 둘 다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두 관계인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저랑 같이 전혀 어렵지 않고, 하지만 여기 들어오실 때와 나가실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랑 같이 그냥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저한테 이렇게 귀한 시간 은광교회에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부모와 자녀 관계 세미나,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 저희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일 것 같아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 대답을 통해서 조금 덜 어려워질 수만 있으면 정말 이 수업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세미나인 만큼 제가 여러분께도 한 번씩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까요? 네? 만만하게 생각돼서. 그쵸, 맞아요. 이러면 이제 자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맞아요. 감사해요. 또 잘 안다고 미리 생각을 해서, 가족이니까. 맞아요. 또 왜 가장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는 게 가장 어려울까요? 나의 저 사람이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쵸, 섣불리 말했다가는 미천이 드러나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 거네요. 그쵸? 가족이라고 제일 가까워서 편해야 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좀 가장 불편하게 하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또 가족이 상처를 가장 주고받으니까. 왜 가족이 가장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기대치가 높아서. 진짜 진짜 모든 제가 이 강의 많이 했는데 이 강의 하면서 나오는 모든 대답이 지금 삽시간에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맞아요. 기대치가 높고 만만해서 상처를 주고받기 가장 좋은. 그리고 아까 가장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가장 처음이 만만해서,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약점,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맞아요, 맞아요. 또,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존중을 안 하죠? 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뭔가 명언이 나온 것 같은데? 뭐라고요? 왜 존중치 않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만만해서. 결국은 대답은 맞아요. 너무 만만해서. 실증이 오래 살다 보면 실증이 우리 선생님 누구 생각하시면서, 가족 중에 특별히 누굴 생각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신지? 네, 얘기 아니고 우리 선생님 이야기 아니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해요. 진짜 이 질문은 너무 사실 우리를 안타깝게 해요. 이 질문을 보자마자 마음이 먹먹해질 정도로 안타깝게 하면서 사실 우리 현실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런 가족 상담을 공부하고 또 가족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예요. 가족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가장 말을 안 해도 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아니 가족이 모르면 누가 몰라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말을 가장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날 잘 아니까. 그게 우리가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너무 편해지는, 너무 만만해지는, 그리고 내 약점을 다 알 만큼 가까워지는 관계를, 정의를 제대로 내리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래야만 되는 사람, 그래야만 되는 존재가 가족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을 때 가족이 다 내 마음을 아나요? 모르죠. 거의 치사하다시피 말을 해야 알까 말까잖아요. 그쵸? 부부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피부가 안 섞인 부부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자녀 부모 관계에서도 사실 자녀가 내 마음을 아나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아나요? 진짜 모르죠. 말을 안 해도. 근데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죠? 치사해. 치사해. 네? 싸워요. 입만 떼면 싸워. 대화를 하자고 입을 뗐는데 자꾸 싸우게 돼요. 그쵸? 내가 너한테까지 설명을 해야 되면 피곤해서 살겠냐? 나 밖에 나가서 맨날 하는 게 설명이야. 내가 내 집안에 들어와서까지, 내가 내 방에 들어와서까지 내가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겠어? 엄마, 그냥 말 안 하면 모르겠어? 아들아, 엄마 마음 진짜 그렇게 하나도 모르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말을 안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는 수업, 그리고 오늘 제가 할 수업은, 그렇다면 말하는 걸 훈련해야 되는 건 굉장히 명확해져요. 말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을 해야만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건 명확해져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싸워. 그쵸? 싸워. 그럼 싸우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죠?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만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움을 걸었다 치더라도 상대방만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은 어떻죠? 내 기분도 안 좋아요. 제가 지금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 기분도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교회니까 안 좋아요. 불쾌해요. 내 기분도 불쾌해요.
왜 내 기분도 불쾌할까요? 내가 싸움을 건 거야. 내가 먼저 말해놓고 내가 한마디로 멀쩡히 있는 애한테 내가 말을 해놓고 싸움이 생긴 건데, 당연히 상대방은 갑자기 자다가 봉창처럼 누가 나한테 말 걸었다가 기분 나쁘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말 걸었다가 기분 나쁘니까 한마디 웩 한 건데, 그 당한 사람은 기분 나쁜 게 당연한데 그 말을 걸고 싸움을 한마디로 걸은 나까지 기분이 나쁜 이유는 뭐죠? 요구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자, 너무 재밌는 건요, 가족의 관계는 남이라고 친다면, 내가 나의 요구가 있고 나의 기대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있기 때문에 말을 걸고 그 말이, 그 대답이 안 나올 경우에 상대방은 갑자기 요구를 당한 거니까 기분이 나쁜 건 당연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요구 대답이 안 나오면 그냥 그 사람이랑 얘기 안 하면 돼요. 뭐 저렇게 바보 같은 애가 다 있어?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저 사람 영 말이 안 통하네? 밀어놓으면 돼요. 그런데 가족은 특별히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게 내 기분에 영향을 미쳐요. 가족은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아무리 개인적인 사람도 가족이랑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게 내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이상한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더라도 관계를 깨면서까지,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면서까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난 드디어 승리했다 라는 개운한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은 나는 분명히 원하는 말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으면 나도 같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존재예요,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가장 어려워요. 나만 살 수가 없어서. 나가면 그냥 나만 사는 말, 나 잘난 말을 하면 되는데, 가족은 내가 맞다고 해서 맞다고만 말할 수 없고, 상대방이 맞다고 해서 상대방만 당신 맞아, 나는 틀렸어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계속 상호적으로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가장 어려운 관계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상대방 중심의 대화법이라는 개념이 가족에게 가장 필요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유일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관계예요, 가족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중심으로 대화를 우리가 하려고 최소한 노력을 하게 되는 관계. 그리고 오늘 이 수업은 제가 여러분의 그 노력을 도와드리려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상대가 옳다, 남편이 옳다, 부인이 옳다, 니들이 옳다, 엄마는 틀렸다, 내가 틀렸어 하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죠?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우리가 대화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거. 이 두 가지 외의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만 살리거나 나만 살리는 말을 하거나 남만 살리는 말을 하면 관계는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화라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딱 듣기로는 그게 가능할까?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것 같고, 상대방을 세우다 보면 내 기분이 나빠질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아마 오늘 배우시는 되게 기본적인 어떤 기법? 대화법은 내가 하고 싶은 말 정확히 하면서 사실 상대방이 살기 때문에 관계에 훨씬 더 도움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지는, 가족 안에서 쓰기 가장 좋은 대화법을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제가 이름을 더블 리스닝이라고 붙였어요. 자, 리스닝은 듣기죠. 리스닝은 듣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앞에 더블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왜 더블 리스닝일까요? 더블은 두 번이라는 뜻이죠.
왜 두 번 듣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을까요? 어떻게 듣는 게 두 번 듣기일까요? 서로의 입장을 내 입장 한 번 듣고 상대방 입장 듣고 굉장히 가깝네요. 네, 좋습니다. 또 더블 리스닝. 한 번 들어오고 평소 같았으면 내가 바로 맞받아 쳤겠지만 한 번 참고 또 듣는 거. 와, 정말 도의 수준. 그냥 그러다가 그거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남만 살리다가 나는 죽는 경청법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진짜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참는다는 게 가족은 1, 2년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와, 진짜 참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관계가 가족인 것 같아요. 그쵸? 정말 한 1, 2년만 같이 살 거면 좋은 말 좀 해주고 대충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내면 되는데 그럼 내 이미지도 좋고 걔도 기분 좋고 딱 좋은데 가족은 정말 삼라만상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 완전 바닥이었을 때, 나 이런 공부 막 몇 년씩 해도 말을 정말 개차반밖에 못할 때, 이럴 때를 다 경험하게 되잖아요, 가족이. 그러니 한두 번 참는 것 갖고는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게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그쵸? 또 왜 더블 리스닝일까요? 내 말도 하고 또 상대방 말하는 것도 받아서 듣고. 와우. 야, 기똥차네요. 그건 진짜. 그건 진짜 선생님 같이 그건 정말 많은 통찰력을 요하겠네요. 와, 그거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그거. 더블 리스닝,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부분적으로 다 맞아요. 더블 리스닝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더블 리스닝은 우리가 소위 이제 이런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뭐 공감, 수용, 지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경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잘 듣기. 그리고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제 입을 좀 닫고 귀를 좀 열어야겠다. 나는 좀 경청하는 법을 좀 공부하고 싶다. 혹은 선생님, 저는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유려하게 말하는 걸 좀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러면 그때 제가 묻죠. 잘 들으신다는데 잘 듣는 게 뭐죠? 여러분, 한번 잘 경청한다는 게 일단 뭐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 우리가 제3의 귀라고 하는데 제3의 귀를 갖고 듣는 거예요. 1, 2가 아니라 진짜 제3의 귀. 저 사람이 정말 저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뭘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사실 더블 리스닝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듣는 게 좋은 경청이죠. 또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 한번 주변에 저 사람은 참 경청할 줄 알아 하는 사람 하나만 상상해보고 그분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들어주시던가요? 그분이 눈을 마주친다. 그쵸. 공감해주고, 그쵸. 내가 공감을 받는다라는 걸 어떻게 알죠? 저 사람이 나를 공감하고 있다를 내가 어떻게 알죠? 추임새. 고개 끄덕임 지금 하시는 거죠? 추임새, 그쵸. 추임새. 얼쑤 막 이렇게 들어주나요? 그쵸.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이런 이야기. 추임새 넣어주면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고개 끄덕임 지금 아까 저한테 보이신 거죠? 예. 또 느긋한 성격. 들어줄 때 여유 있게 막 시계 안 보고 핸드폰 안 보고 그냥 여유 있게 네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어줄게 하는 그런 제스처. 좋죠. 또
어떠세요? 어떻게 들어주면 이 사람 나 되게 기분 좋게 잘 들어주네 하는 느낌이 들까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는 거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좋아요. 공감이죠.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좋은 경청의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인을 줘야 상대방은 알아요. 아, 이 사람 지금 만약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을 봐요. 우리 딱 기분 어떻죠?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쓱 핸드폰을 봐요. 기분 나쁘죠? 그죠? 내가 괜히 바쁜 사람 잡고 이런 얘기를 했나? 후회감 들고 그러시죠?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 눈이 샥 이렇게 저쪽 내 뒤에 있는 시계 쪽에 잠깐 갔다가 와요. 무슨 의미예요?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이런 의미잖아요. 후회감, 불쾌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제스처를 취해주면 우리는 오케이, 이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됐구나. 이 사람한테 좀 얘기할 맛 난다. 이게 좋은 경청이다. 기분 좋다. 오늘 좀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가 든단 말이에요. 그쵸? 오늘 배우는 더블 리스닝은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실행하고 계신 그 좋은 경청법 플러스 한 가지 더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더블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건 귀로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한 번 더 듣는다, 이런 의미로 더블 리스닝입니다. 입으로 듣는다. 여태까지 귀로 잘 듣고 잘 반응해 주셨다면 입으로 한 번 더 듣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 맞아요. 지금 사실 3단계 중에 1단계를 말씀해 버리셔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사람 내 얘기 잘 듣고 있구나. 와, 선생님 상담 공부하셨어요? 너무 최고인데요? 너무, 아니 선생님 용기를 당연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뛰어나시네요. 맞아요. 이야기를 뭐 완전 기계처럼 앵무새처럼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어느 정도 반복하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입으로 듣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1단계는 내용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들은 내용을. 좋습니다. 또 입으로 듣는다는 게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저한테 어떤 대학생이 어느 날 상담을 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어제 무슨 일이 여러분도 한번 자녀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선생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맨날 가는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갔는데, 진짜 맨날 가는 편의점이거든요. 근데 12시가 좀 넘었어요. 넘긴 했어도 제가 거기 알바생도 알고 사장님도 알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갔는데 알바생을 처음 보는 알바생이었고, 제가 음료수 사려고 편의점 제일 구석을 갔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들어오는데, 왜 그 후드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후드를 훅 쓰고 눈도 안 보이는 채로 저쪽을 향해서 저벅저벅 다가오는 거예요. 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등치도 엄청 큰 남자가 12시 넘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눈 마주치고 고개 끄덕이면서 그 비언어적인 이렇게 들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정도는 느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요, 그 친구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고 이렇게 딱 마무리. 어쨌든 본인은 멀쩡하잖아요. 지금은. 어제는 그렇게 무서웠을지 몰라도. 그러면 그냥 오늘 무슨 얘기 할까요 선생님? 하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확 마무리해요. 본인도 그냥 이렇게 대충 얘기는 했고, 선생님도 알아는 들으셨지만 어쨌든 나는 괜찮고, 내가 너무 별 얘기 아닌 걸 호들갑을 떨었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쓱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12시에?
알바생을 처음 봤다고? 어제 맨날 가는 편의점. 야, 너 너무 무서웠겠다. 야, 집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무섭지. 어머, 너 괜찮니? 지금은 어때? 야, 너 지금도 그 얘기하면서 약간 떨리겠다. 아니, 제가 이렇게 들었다고 치자 이거. 그럼요, 선생님. 저 진짜 그런 일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요새 얼마나 흉흉해요. 이상한 뉴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더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입으로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입으로 말을 해주고 분명히 나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근데 이 선생님은 왜 내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지? 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야기할 맛이 나고 더 뭔가 이렇게 왠지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엑셀을 밟는 것처럼 막 더 그거에 대해서 생각나고 그때 감정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거에 관련돼서 생각나는 걸 더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경청이라는 건 눈 마주치고 고개 끄덕이고 미소를 지어주고 시계 같은 거 보지 않고 매너 좋게 들어주는 거 정도에서 그쳤다면 그거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요새는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 안에서는 입으로 한번 아까 추임새라고 했는데 입으로 한번 더 들어주는 걸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가족 관계에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너무 많이 이야기하게 만들면 사실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만약에 내가 엑셀을 밟을 수 있어서 자녀가 진짜 그거에 관련된 걸 나한테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 참 안 하시지만 나는 엄마가 나한테 좀 힘든 부분도 좀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나는 딸이라고 내가 나한테 이렇게 힘든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관계였다고 친다면 엄마가 조금 나를 좀 친구같이 나한테도 힘든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 나도 엄마한테 좀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하게 만들고 더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어떤 관계죠? 말한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면 내 마음도 편해지는 관계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대답을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신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더블 리스닝, 귀로 한번 듣고 입으로 한번 더 듣는 더블 경청법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잘 하고 계시던 경청법의 플러스 더블 경청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훨씬 적극적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나도 전투적으로 듣는 거예요. 네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진짜 기똥차다 너. 이러면서 나도 전투적으로 같이 기뻐하면서 듣는 거. 슬픈 일이 있었으면 그 슬픔에 훨씬 더 깊이 공감하면서 듣는 거. 그리고 내가 공감을 얼마나 깊이 하는지 알려주면서 듣는 거. 내가 너와 함께고 네 슬픔이 나에게도 전달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적극적 경청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경청법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는 3단계예요. 이 3단계, 첫 번째 단계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 차례대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면 상대방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내가 위로받고 공감받고 이 사람 참 나와 관계가 특별하다. 다른 엄마들이랑 우리 엄마는 진짜 다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꼭 비단 부모가 자식에게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녀도 얼마든지 부모에게, 만약에 내가 부모와 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이제는 다 큰 자녀가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때 여태까지처럼 그냥 알지 이 정도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정확히 찝어주고 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저희가 3단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처음엔 아까 제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이야기해 주신 첫 단계는 상대방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그 단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소위 라포라고 하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사람 내 이야기 잘 듣고 있네. 오늘 아빠가 내 얘기 잘 들어주네.
웬일이야 우리 아빠 이렇게 막 엄청 생기 있게 내 말을 들어주네. 우리 엄마 오늘 웬일이야? 되게 기분 좋다. 엄마가 내 말 똑바로 듣고 있어서. 이 내용 반복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언어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 말한 사람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말한 사람은 말을 계속 합니다. 그쵸?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일일이 그대로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쭉 들으시고 들은 내용 중에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남는 게 있잖아요. 12시 넘어서 집 앞 편의점에 그리고 후드를 뒤집어서 남자가 네 쪽으로 걸어왔다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 남는 말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반복해주면 돼요. 근데 그때 예를 들어 그 동네 편의점이면 그 엄청 흐미진 그런 편의점이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치자 이거. 그건 나의 상상이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왠지 동네에 되게 쬐끄만 구멍가게 같은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얘가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듣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아니요, 그건 동네에서 사실 제일 큰 편의점이고 후미지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이 새요. 이게 이제 내가 자꾸 내 해석으로 들어가서 말이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경우거든요. 딸이 엄마한테 와서 친구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엄마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걔가 그 친구가 엄마 저번에 그 친구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랑만 사는 친구인데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가 그니까 네 친구 그 미선이가 약간 불우한 환경에서 이렇게 좀 자랐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제가 받는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엄마랑만 같이 산다라는 말만 듣고. 근데 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부르까지는 아니야. 그냥 아버지랑 사이가 되게 좋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일찍. 근데 지금 엄마랑 관계 엄청 좋아. 이렇게 그 말을 바꿔주는데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반복하기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의외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말한 사람의 내용을 그대로 거울같이 반복해 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을 바꾸지 않고 상대방의 말 중에 내가 기억나는 부분을 이야기함으로써 나 네 말 오해 없이 잘 듣고 있어. 네가 말한 그대로 잘 듣고 있어 하는 느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준다는 거는 이제 뒤에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의도 알아주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이야기할 때 내 의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의도를 이렇게 숨긴 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의도가 들리진 않아요. 이 사람 입에서. 그러나 보여요. 이 사람 왜 이 이야기 할까? 보여요.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주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을 알아줬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줬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 보세요. 귤농사를 오랫동안 지은 제주도 농민이 너무 이제 감귤 기준이 너무 높아서 진짜 버리는 귤이 더 많대요. 팔 수도 없고 누가 산다 그래도 그냥 거저 가져가라고 하고 이 꼴저꼴 보기 싫어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이제 쉰이 넘으셨어요. 저는 이제 은퇴하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속이 시원해서 이 이야기 하는 건가요? 아니죠. 속이 어떻죠? 그쵸? 속이 문드러지죠 지금. 내 자식 같은 귤들이 맨날 버려지는 거, 맨날 거저 누구 줄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을 봐야 하니 그게 속이 절대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도 속 편하게 마음이 편하시다니까 정말 제 마음도 편해지네요 하고 들으면 정말 속이 그야말로 진짜 문드러지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을. 그런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속이 어떤지,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준다면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렇게 자식같이 지은 농사 정말 제대로 기준이 좀 귤 관련 그 상품법이 좀 제대로 잡혀서 좀 그냥 제값 받고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쵸? 하고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그 농민은 당연히 말해 뭐 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의도 알아주기예요.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길래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상대방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봐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해준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내 입으로 하기에는 치사스럽고 남사스럽고 굳이 그 얘기를 뭐 100번도 더한 그 얘기는 이제 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아유 됐어 뭐 이제 와서 굳이 뭐 이런 표현들 합니다.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로 해요. 하지만 사실 마음은 전혀 두루뭉실하게 편안하지 않거든요. 그 마음을 딱 알아주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상대방의 의도 알아주기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상대방의 감정 알아주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인가 봐요. 제 경험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성이 좀 풍부해서 그런가? 상대방의 감정 알아주는 부분을 가장 잘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의도 알아주는 부분을 가장 못합니다. 제일 힘들어하세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건 뭐냐면 의도를 알아준 순간 감정은 바로 쉽게 나옵니다. 보세요. 그 제주도 농민 50 넘으신 제주도 농민이 그렇게 말했을 때 진짜 상품법이 좀 제대로 바뀌어서 자식같이 키운 귤이 좀 제값받고 팔릴 수 있고 판매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제가 의도를 알아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해 뭐합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제값받고 팔면 정말 좋을 거라는 게 그 사람 의도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럼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죠. 또 속상만 합니까? 또 어떻죠? 은광교회의 감수성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속상하고 화도 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괜히 후회스럽고 또 불편하고 또 빡친다고요? 뭐라고 해요? 아니 너무 정확한 표현이라서 그 농민인가 싶어가지고 거의 네? 낙심. 그렇게 고급 표현을 썼는데 진짜 제 귀가 너무 싼마이였네요. 세상에 낙심이라는 정말 멋있는 표현을 쓰셨는데 내가 빡친다고 들었네. 낙심되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를 알아주면 그렇게 의도 알아주고 말해 뭐합니까? 그럼 지금 얼마나 낙심되시겠어요? 지금 얼마나 이걸 괜히 시작했다 후회되시겠어요? 20년이나 지었다는데. 그럼 지금 얼마나 짜증나고 속상하시겠어요?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냥 그 대화가 시원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은 내 내용도 그대로 전달됐어요. 오해 없이. 상대방이 말 바꾸지 않고 오해 없이 전달됐어요. 그리고 내가 굳이 치사스러워서 말하지 않았던 내 의도도 알아줬어요. 이 사람이.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내 마음에 지금 남아있는 내 감정까지 알아줬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은 그렇게 지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3단계로 가면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구구절절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런 느낌을 덜 받아요. 그냥 그래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정말 진하게 한번 들어줬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단계에서 너무 재미있는 건 뭐냐면 보세요. 이 농민이 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귤 얘기 들은 것 중에 내용을 내가 들은 내용 기억나는 거에 대해서 반복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반복한 게 맞으니까, 반복한 내용이 맞는 얘기니까 그렇죠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는 사람이, 농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자세하게 의도를 알아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죠, 말해 뭐합니까? 그랬더니 그 의도에 따른 감정을 알아줬어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 다 대사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거의 양이 비슷해요. 말한 양이, 말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이게 진짜 여기에 재밌는 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한 양이 한 사람은 조용히 듣고 한 사람은 실컷 얘기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말한 양이 비슷해요. 그런데 계속 주인공은 누구죠? 그렇죠. 계속 주인공은 말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한 사람은 내 얘기를 앞에 사람이 충분히 들어줬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듣는, 입으로 듣는 경청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한 사람, 듣는 사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 표현, 내 입을 통해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말한 사람도 전혀 거리낌 없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어요. 둘이 신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한 사람이 끝났을 때 느낌은, 이 사람 덕에 나 진짜 되게 시원하게 오늘 좀 이야기했다 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밀은 주인공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말 내내 주인공은 그 농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한참 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제 고모부가 서귀포에서 비슷한 그 귤농사를 지었는데 하는 순간 오케이, 그 마음은 알아요. 나를 돕고 싶은 마음. 그런데 지금 내가 고모부 얘기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죠. 그게 우리가 잘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나는 고모부, 그럼 그 사람한테, 듣는 사람한테 해서 왜 고모부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분 얘기하시려는데. 그러면 그분도 억울해요. 아니, 내가 괜히 고모부 얘기했나요? 저 사람 마음 알아준다고 내가 지금 들어준 건데 우리 고모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정작 농민은요, 고모부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도 널렸어요, 비슷한 상황의 사람.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황당하고 내 귤들이 얼마나 지금 재감 못 받고 썩어나는지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인공을 바꿔요. 농민이었는데 고모부로, 농민이었는데 나로.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앞에 사람이 지치고 그냥 이런 얘기 굳이 또 남한테 가서 내가 뭐하러 하나, 현실은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느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더블 리스닝을 하면서 제가 더블 리스닝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해요. 이거는 사실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최고의 대화법이거든요. 그래서 더블 리스닝을 공부하고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개선됐다라는 피드백을 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화법을 현실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제가 제 아들과 이야기할 때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 얘기로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내가 내 딸과 어떤 이제 아버지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는데, 내가 내 딸과 이야기할 때 전에는 내가 그 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 얘기도 하고 나 어릴 적 얘기도 하고 내 친구 자녀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나도 입을 떼고 딸도 입을 떼는데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딸이다. 그러니 딸이 계속 내 얘기를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더블 리스닝의 큰 비밀입니다.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연극같이. 실제 부모 자녀 대화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녀예요. 회사 다니는 회사원 자녀예요. 팀 사람들이 나보고 요새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냐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듣다가 상대방 내용 반복하기 1단계를 해줍니다. 최근에 팀 사람들한테 짜증 많이 네가 낸다는 이야기 들었구나. 이렇게 내용 그대로 반복해 줍니다. 아이고 그래서 힘들었겠네. 아이고 우리 딸 어떻게 오늘 스트레스 받았겠네. 아니에요. 그냥 너 팀 사람들한테 최근에
짜증 많이 낸다는 이야기 들었구나. 짜증낸 게 아니고 그냥 말한 건데 그래. 본인들이 일을 이상하게 해놓고. 완전 딸 말투죠. 두 번째 단계, 의도 알아주기를 합니다. 너는 일을 좀 정확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오히려 짜증낸다는 얘기를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너는 일을 좀 정확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그 부분 딸이 얘기했나요? 딸이 얘기 안 했죠. 그런데 들리죠. 엄마 입장에선 들리죠. 그냥 정확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넌 좀 잘하려고 한 거였는데 오히려 짜증 많이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구나. 그건 여러분이 그 상대방의 성격을 안다면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너는 만약에 딸이 성격이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면 너는 좀 일을 좀 제대로 좀 하자고 한 거였는데 오히려 짜증낸다는 얘기를 들었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회식 자리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정 알아주기. 너를 잘 아는 사람인데 너 그렇게 말 들었으니 얼마나 섭섭했냐. 이렇게 들어줬어요. 자, 우리 아까 이야기한 거 똑같아요. 양이 비슷합니다. 지금 3단계 다 나왔는데 이 칸을 보세요. 칸이 똑같아요. 사이즈가. 그런데 딸은 정말 짧은 순간 왜 엄마는 왜 내가 얘기하는데 자꾸 끼어들어갖고 얘기하지? 라는 느낌을 받을까요? 아니죠. 엄마가 내 얘기 진짜 잘 들어주네. 웬일이야 우리 엄마? 이런 느낌을 받겠죠. 여러분 지금 방금 이제 저랑 들은 이야기를 정말 현실에서 리얼하게 한번 우리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거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의 상담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23세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딸같이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올해 여름에 저도 친구들처럼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작년 1년간 열심히 알바한 돈을 그대로 저축해 왔어요. 그런데 방학 시작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다행히 어디 다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도 모아놓은 돈을 드려야만 했죠. 상황이 이해가 가세요? 네. 자기도 친구처럼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돈을 열심히 1년간 알바해서 모았는데 하필이면 내가 방학 시작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셨고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자기도 딸로서 내가 모은 돈을 내놨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아까 첫 번째 단계 뭐였죠? 반복하기, 내용 반복하기.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맞아요, 내용 반복하기. 여러분 한번 이거 만약에 우리 내용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기계처럼 하실 필요 없어요. 내 귀에 딱 들어오는 내용만 한번 저한테 반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다는 들을 수 없는데 맞는 것 같아요. 1년간 돈을 모아서 친구들처럼 유럽 여행을 가려고 1년간 알바해서 돈을 저축하셨군요.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내용 반복하기예요. 맞죠? 이 사람이 한 내용 안에 있으니까요. 아니면 돈을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알바를 해놨는데 아버님이 사고를 내셔서 그 돈까지 물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군요.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하나도 바꾼 거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듣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아가씨인데 그 아버님이 철이 없으셔가지고 음주운전을 만약에 이렇게 들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딸 입장에선 지금 뒷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 저희 아버지가 늘 음주운전 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날따라 난생 처음으로 음주 정말 조금 드셨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의 흐름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말을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행여나 알바해서 1년간 돈을 모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아, 얘가 1년이랬나 2년이랬나 뭐 이런 거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알바해서 돈을 모으셨구나, 이 정도만 들어줘도 이 사람은 내 말을 오해 없이 듣고 있구나만 전달되면 돼요. 우리 아빠를 이런 말 하면서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우리 아빠를 진짜 이상한 아빠로 보면 어떡하지? 나를 막 너무 오바되게 효녀로 보면 어떡하지? 나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 아닌데, 이런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정도만 전달되면 돼요, 앞에 1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셨구나, 근데 아버지 사고비로 내셨어야 됐구나,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셔서 준비하셨었구나, 이 정도만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2단계 조금 어려워지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로 속상함이 나왔어요. 이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 알아주기를 잘하세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속상함은 3단계예요. 그래서 바로 속상함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 말을 할 때 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서 너 무지하게 속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경청법이긴 한데, 상대에 따라서는 너무 금방 그렇게 감정을 알아줘 버리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뭐 제가 그래도 다 큰 딸인데요, 당연한 걸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사람도 진짜 내가 속상한 마음,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죄송해서 표현 못하지만 나 사실 너무 속상한 그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준다라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의도를 알아주는 거거든요. 이 친구 실제 의도가 뭐였어요? 이 여름을 보낼 의도가 뭐였어요? 그쵸? 여행 가고 싶었죠. 근데 아까 우리가 그랬어요. 의도는 말 속에는 없어요. 말하지 않은 의도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고 올해 여름에 저도 친구들처럼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1년간 돈을 모았대요. 이 친구 진짜 마음에 어떤, 우리가 의도라 그러면 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난 한 번도 유럽 여행 간 적 없어. 해외여행이랬나?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어. 근데 내 친구들은 다 유럽 여행 갔대. 상담사라면 어떻게 알아주면 이 사람 마음에 확 와닿을까요? 이번 여름을 진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보고 싶으셨구나, 이렇게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알아주신 대로 그렇게 알아줘도 이 친구는 바로 수긍할 거예요. 그쵸? 또 어떻게 알아주면 이 사람 마음에 확 와닿을까요? 네? 뭐라고? 저는 못 들었어요. 에? 대출 받아서 가라고? 아니,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어요. 요새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감사해요. 아니, 정말 사실은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방법 얼마든지 있다. 우리 선생님도 지금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올해 아니면 내년에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죠. 젊은 애야 지금 이거 못 가면 평생 못 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기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녀 같은지 빨리 칭찬하고 내년에도 너 갈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잖아요. 그건 일종의 격려예요. 격려도 좋아요. 격려도 아주 좋은 대화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의도 알아주기라는 어려운 우리가 과제를 넘어가야 돼요. 의도 알아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약간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의도 알아주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끈질기게 여러분과 이 의도 알아주기를 지금 연습하냐면,
여러분이 이 문을 나가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이 독특하게 구별되는 부분은 의도하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도하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 격려하고 바로 지지하고 혹은 바로 감정 알아주기로 가요. 아, 야, 너 진짜 속상했겠다. 근데 야, 기회 또 와. 또 갈 수 있어. 그것도 힘이 돼요. 실제로 그 말도 힘이 됩니다. 그 말이 힘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미. 그건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의도 알아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때 이 친구한테 와, 네가 이번 여름에 너도 좀 다른 친구들 같이 좀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자 이거예요. 네가 이게 얼마나 너한테 중요한 기회라고 여겼으면 1년간 알바한 돈을 그대로 모았겠니? 네가 진짜 이번 여름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구나, 이번 방학을. 이렇게 이야기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이번 여름 되게 특별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친구들처럼 저도 유럽 여행 한번 가려고요 라고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1년간 알바를 했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친구에게 염원하는 일이었는지. 그러면 그렇게 특별하게 방학을 보내려고 마음속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던 친구가 지금 그게 좌절됐어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정 가고 싶으면 선생님이 꺼줄까? 아니 진짜 막말로 제일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의도고 뭐고 그냥 덥석 네. 너무 고생했다. 그쵸? 너무 이쁘니까 마음이 너무 안 됐으니까. 그럼요. 아니 정말 진짜 저도 이런 공부하고 이런 강의하지만 사실 누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딱 도와주면 뭐 그거만한 힘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꺼줄 돈이 없을 때는 어떡하죠? 우리 그럼 입으로라도 그렇지. 있는 분들만. 맞아요. 정말. 그러지 않으면 내년에 가. 제가 선생님 마음 알죠. 그리고 그게 선생님이 분명히 그런 걸로 많은 젊은이들한테 힘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겠어요. 선생님 표정만 봬도 지금 제가 저 소녀가 아닌데도 울컥했어요. 지금 내가 꺼줄까 하는데 네! 이 말이 딱 나왔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를 알아주면 감정은 따라와요. 네가 진짜 이번 방학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구나. 1년간 알바를 했을 정도면. 근데 아버지 사고로 모아놓은 돈을 들였어야만 했다면 너 지금 마음이 진짜 말이 아니겠다. 너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세요. 이게 여러분 되게 미묘한 감정일 거예요. 그쵸? 아버지 사고. 아버지가 다치시진 않았어. 하지만 내가 모은 돈을 들였어야 됐어.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감정들이 생각나세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진짜 그럴 때는 진짜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너 그럼 진짜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겠다. 너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었겠다. 그러면서 한편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사실 얼마나 허탈하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네? 그쵸? 뿌듯함도 있겠죠. 예, 여러분 보세요.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메인 감정이 있어요. 큰 감정. 속상함, 힘 빠짐, 맥 빠짐. 이런 감정이 아마 가장 큰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로요. 작은 감정들도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 막 옆구리 사이에 들어있는 감정들도 있어요. 그런 감정에는 뿌듯함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좀 딸 노릇을 했네. 그리고 아버지가 안 다치셨으니 진짜 너무 다행이다. 아버지 안 다치셨고 내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너무 다행이다 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덥석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야 그래도 아버지 안 다쳐셔서 너 엄청 다행이라고 여겼겠다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묘하게 속상함이 올라옵니다. 감사하지만은 않았는데 내가 그래도 그거 왜 모았는지 내가 얘기 방금 했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큰 메인 감정이 있고 작은 감정들이 있어요. 다 소중한 감정인데 메인 감정부터 알아주셔야 돼요.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래야 이 사람이 우리가 야, 너 그럼 정말 지금 속이 말이 아니겠다. 너 마음이 많이 복잡했겠다. 여러분 헤아리기 힘들면요 복잡했겠다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너 지금 마음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마음이겠다 하면 메인 감정을 알아주면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제가 딸 노릇해서 뿌듯함도 있었어요. 그럼 얘기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도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야 그래도 너가 도울 수 있으니 너 많이 감사했겠다, 너 많이 뿌듯했겠다 이렇게 가면 거기다 대고 아니요 저 되게 속상했는데요 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쵸? 불효녀가 되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 다쳤는데 내 유럽 여행만 생각하는 딸 같으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못하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무도 안 알아줬으니까. 제가 제 직업도 그렇고 제가 예상에서 강의도 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 기독교 성도님들을 앞에서 강의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종의 자주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화법, 의사소통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안 얘기하고 안 알아주고 자꾸 좋은 쪽으로 알아주는 거, 이런 일종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래도 너 대단하다. 내가 지금 굉장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당신 너무 대단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힘이 될 때도 있는데요, 묘하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정말로 큰 사건이라면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굉장히 시원함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에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다행이지 하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러면 여러분이 긍정적인 것부터 훅 알아주잖아요. 그래도 당신 너무 대단해. 혹은 야 그래도 에너지가 참 많은 사람이야 당신. 이렇게 알아주면 내가 힘든 얘기를 나를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도 나 많이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어요. 그럼 힘든 부분은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짜고짜 긍정적인 것부터 알아주는 거, 여러분이 우리가 의사소통하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건 여러분이 왜 그런 습관이 있냐면 부정적인 감정은 안 좋은 거라는 인식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알아주고 그러면 막 커질 것 같은 거야. 너 힘들지, 너 얼마나 속상했니, 이런 거 알아주면 막 속상함이 막 갑자기 뭉게뭉게 더 커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좋은 쪽으로 해석해주고 싶고 좋은 쪽으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사람의 마음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부정적인 걸 확 알아주잖아요. 그럼 뭉게뭉게 커지는 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게 사라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입으로 그래도 이만하길 얼마나 다행이야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 속에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가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이 이런 의사소통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시는 건 뭐냐면 감정에는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이 없구나.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 받아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 하나 더 볼게요. 이 너무 재밌는 예예요. 제 큰아들은 참 착한 아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65세 된 남성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제 큰아들은 참 착한 아이입니다. 어려서 지 엄마나 내가 일하느라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아주 꼬마 때부터 동생을 챙기면서 부모 노릇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큰애가 6, 7살쯤 되었을 때 집에 가보니 배고파서 칭얼대는 동생에게 계란 후라이를 해서 밥에 비벼주고 있더라고요.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그런 걔가 올해 42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동생은 초등학교 되는 자식이 2이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한숨을 우리 목사님 한숨을 바로 쉬시네요. 자, 이분 상황 이해 가시죠? 안 보이셔도 이해 가시죠? 뭔지. 엄청 착한 큰아들이 있대요. 어려서부터 6, 7살밖에 안 됐는데 그 동생은 얼마나 어리다는 거예요. 근데 계란 후라이를 해서 밥에 비벼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데 공부까지 잘했대. 근데 그 아들이 장가를 못 갔대. 아직. 그때 계란 후라이 받아먹던 동생은 초등학교 되는 자녀가 2이나 있는데, 이 아버지 마음 아시겠죠? 자, 우리 첫 번째 단계 뭐였어요? 아니. 그렇죠. 우리 그 더블 리스닝의 첫 번째 단계 뭐였어요? 내용 반복하기. 한번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65세 노인이에요. 65세 아저씨예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내용 반복해 주세요. 기억나시는 거 그냥 내용 안 바꾸고만. 그렇게 착한 큰아드님이 있으시구나. 동생도 잘 보고, 아주 착하고, 계란 후라이도 해줬네요. 좋아요. 다 자기가 한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가셨구나. 동생은 초등학생 된 딸이 2이나 있는데, 좋아요. 그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드님이 아직 그런 연애를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드님이 공부도 잘하셨는데 아주 그쪽으로는 약간 좀 모자르시구나, 이렇게 들으면 아버지가 버럭할 거예요. 아마 걔가 연애를 못 하긴요, 얼마 전에는 아나운서랑도 만나고 그랬더네요, 이러고 갑자기 나와서 말이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 그대로 그러셨구나, 동생은 그렇게 벌써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자, 2번째 단계, 우리 어려워하는 의도 알아주기예요. 자,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쓰러운 건 3번째 단계 감정 알아주기가 안쓰러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이분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큰아드님이 좀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좀 이끄는 모습 보고 싶으셨구나,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죠. 너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차마 우리 아들이 이제 갖고 42살이나 됐으니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42살이나 됐는데 우리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이런 얘기 구구절절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럼요, 아마 그렇게 착한 큰아드님, 공부도 잘한, 그렇게 잘나고 착한 큰아드님이 진짜 좋은 배필 만나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 이끌고 사는 모습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라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러겠어요? 당연히 그 얘기 듣고 그럼요, 그거밖엔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런 의도가 있는 우리 이 아저씨, 우리 이 아버님, 그런 의도가 있는데 아직 못 그러고 있잖아요, 큰아드님이. 그럴 때 지금 감정이 어떨까요? 짠하다. 고급 표현 나왔어요. 짠해요. 또 속상하고 우라통. 잠시만요. 우라통. 너무 적절하면서도, 진짜 만약에 그분 표정을 봤는데 그분이 막 속상 짠 이쪽보다는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면 그렇게 알아주셔도 돼요. 그럼 그분 엄청 시원하실걸요. 야,
의도 알아주는 거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착한 큰아드님 누구보다 좋은 가정 이끌고 사는 모습 보고 싶으셨을 텐데 아직 장가를 못 갔으니 아유 사실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세요.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아 정말 짠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 이야기 끝납니다. 그냥 뭐 더 뭐 구구절절 얘가 최근까지 연애를 했는데 이렇게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그쵸. 아유 그 걔가 장가 가서 잘 사는 거 보면 저는 진짜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비슷하게 이 사람이 이야기한 양이나 내가 알아준 양이 비슷한데 이 사람은 시원하게 자기 이야기를 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우라통이 터진다는 표현을 하셨던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말 같은 중년 남성으로서의 마음을 막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면 우리가 비슷한 뭐 그런 상황을 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든 내가 나이가 비슷하든 성별이 비슷하든 아니면 실제로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우린 되게 그 이야기가 내 얘기처럼 다가와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제일 잘하는 실수는 나도 그거 알아. 내가 얼마 전에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수를 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알면 그 잘 아는 걸 양분으로 상대방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나 속상하고 아유 우라통도 터지시겠어요.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야, 이 양반 내 얘기를 진짜 잘 알아듣네. 맞지. 우라통도 터졌다가 한 번씩 짠하기도 했다가 이런 마음, 이런 내 복잡한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정 알아주기 할 때는 최소 두 감정 이상 알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수만 가지 감정이 들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한 메인 감정부터 작은 감정까지 수많은 감정이 들어요. 이런 아들을 보고 있으면 우라통 터지다가도 너무너무 짠하기도 해. 혼자 주말에 일주일 입을 그 와이셔츠 다리고 있는 모습 보면 뒷모습 보면 짠하기도 해. 그랬다가 아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하는 생각에 우라통이 터지기도 했다가 또 우리 착하고 듬직한 아들이니까 나한테 잘하는 거 보면 또 든든하기도 했다가 또 나한테 잘하는 모습 혼자 잘하고 있는 모습 보면 또 속상하기도 했다. 진짜 수만 가지 감정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한 감정만 알아주는 건 여러분 너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우리는 알거든. 우리 정도 되면 다 알거든요. 이런 감정이 여러 감정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감정을 공감할 때는 최소한 두 가지 감정 이상 알아주는 게 그 사람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내가 그냥 아유 우라통 터지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우라통 터지기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내 아들 진짜 이뻐하고 나 내 아들이지만 나 정말 그 비슷한 또래보다 훨씬 난 놈이거든요. 그러면 우라통만 터지지 않아요. 그래도 아직도 멋있어요. 내 아들 보면. 그럼 그런 마음도 있는데 우라통만 알아주면 오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라통 터지긴 하지만 뭐 요새 애들 늦게 결혼하는 게 뭐 우리 아들 뿐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죠? 아니 여태까지 자기 답답한 얘기 해놓고 내가 알아주니까 갑자기 아들을 둘러싸. 뭐 요새 마흔들이 뭐 흉인가요? 갑자기 자기 입으로 그러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자꾸 너무 단편적으로 알아줬을 때 이 이상하게 방어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혹시 내 아들 이상하게 볼까봐, 혹시 내 아들 모자르게 볼까봐. 그래서 여러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증명이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묻는데도 그냥 한 20개의 마음이 바로 나오잖아요. 1분 안에. 이 마음 중에 최소한 2개 정도는 알아주시는 게 그게 여러분의 그런 감수성을 이런 의사소통에 이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여태까지 중에 혹시 좀 질문이 있거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있으세요? 너무 공감되세요?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어떤 부분이 특별히 공감되세요? 네? 이 사례? 이 사례가 공감이 되세요? 아니 제가 정말
늦게 결혼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거의 제가 지금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년기는 한참 넘겼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진짜 이렇게 저희 아버지 특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가 3남매 중에 유일한 딸이라서 아버지가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딸이 있는 게 당연히 일단은 어떨까요? 결혼 안 하고 있어 딸이. 짠해. 그리고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딸이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잘났는데 결혼을 안 해. 이상해. 속상하죠. 당연히 속상하죠. 보고 있기에 속상하죠. 근데 또 우리가 아까 메인도 있지만 작은 감정도 있잖아요. 뭐가 또 있을까요? 한번 아버지들 아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저희 아버지가 특이한가? 무슨 또 감정이 있을까요? 아빠 마음엔. 응? 뭐라고? 뭐라세요? 뭐라서 크게 또 우라통 터지세요. 아 우라통이 자주 터지시려. 네? 아 왜 대체 결혼을 왜 안 하는 거냐? 이유를 왜 우라통이 터지세요? 이유를 물어봐 드릴게요. 거기 지은이 얘기해서 통했네. 잘하시겠네요. 오케이. 맞아요. 요새 그거 진짜 선생님 댁이랑 저희 집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특히 여성분들이 요새 결혼 안 해요. 잘. 제 주위에도 결혼 안 한 친구도 아직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뭐 작년까지 제 마음이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나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은 둘째치고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제 딸을 예뻐하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한마디로 이런 스타일 아세요? 이렇게 제가 누구랑 연애한다는 이야기를 물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굳이 했어요.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우리 관계는 좀 특별하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 부모님 관계는 이런 거 다 공유하는 사이야라는 걸 제가 이렇게 좀 제가 좀 그런 관계이길 바래서 저는 누구랑 연애하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는 늘 네 친구라고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했는데 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가 만나는 친구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친구라는 표현 자체를 못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만큼 그게 불편한 거예요. 딸의 남자친구라는 그게 영 이렇게 하여튼 생각하고 싶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친구 만나니? 갑자기 이래요. 근데 제가 친구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그러세요? 친구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난 내 애인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친구 만나니?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빠 나 오늘 뭐 예를 들어 제가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부른다고 치자. 이거 오빠 만나고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이러면 오늘 그러니까 그럼 저기 친구랑 같이 놀다가 온다는 거지? 꼭 이렇게 하여튼 이상하게 흐려놓으셨어요. 그 사건을 그냥 이렇게 여자친구들 만나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이제 어느 날 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응? 분명히 우라통 터지는 순간도 있었겠죠. 딸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번은 어떠셨을까요? 좋고 좋은 점도 있지만 섭섭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노년한 딸인데도 아직도 섭섭하기도 하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 또 빼앗기는 느낌도 나고 어떤 새끼야라는 말이 자꾸 나오겠죠. 당연히 대체 어떤 놈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버지 입장이니까. 제가 아무리 관연해도 아버지 입장에선 딸인 거예요. 딸이고 혹시 이상한 애한테 시집 갈까 봐 그러느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막 들고 막
막 이상한 거야. 자기 마음도 자기가 알 수 없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딸이 시집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우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라고 알아줬다 이거예요. 그럼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시원함이 있으니까. 근데 부족하죠. 왜냐면 내 마음은 섭섭함도 있거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아이고 그 말 들으니 참 우리 권사님 마음이 시원하시기도 하면서 좀 섭섭도 하시겠어요 라고 말했다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알아받은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감정 알아주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해요. 2가지 이상 알아주세요. 그럼 되게 이렇게 풍부하게 내가 내 마음을 전달받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원래도 특히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이렇게 알아주는데 굉장히 익숙하시고 능숙하세요. 그래서 다들 교회에서 위로를 많이 받고 일요일을 기다리고 교회 모임, 교회 안에서의 내 그런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을 좀 다른 사회에서 만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분이 이미 잘하고 계신 그런 관계 스킬에다가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좀 평소에는 안 해본 의도 알아주기 혹은 감정을 2가지 이상 알아주기 같은 거를 여러분이 조금만 추가하실 수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좀 풍성해져요. 이미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를 한번 내 가족 안에서 해보시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다 상담을 공부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근데 특히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분이셨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셨다가 제가 중학교 때쯤인가에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목요일만 되면 우리 엄마가 어딜 갔다 오는데 말투가 달라지는 거야. 갑자기 사랑하는 우리 딸로 시작해서 많이 힘들었구나, 구나체 뭐뭐 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갑자기 막 이상한 말투를 써서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그게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한 걸 배워가 그냥 평소대로 해, 소리를 차라리 질러, 막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막 엄마한테 아우 엄마 뭐 간지러워 그런 말 하지 마, 아우 뭐 힘든 거 뭐 하루 이틀이야 뭐 그걸 굳이 그렇게 말로 하고 그래 막 그랬거든요. 제가 막 놀렸어요. 막 목요일날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오길래 말투가 그러냐고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그때 엄마가 나한테 와서 그래도 자기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자기는 얼마나 어색하겠어. 근데 와서 굳이 하고 참고 사랑하는 우리 딸로 시작해서 얼마 전에 말한 일은 어떻게 됐니? 야, 너 그때 진짜 너무 넌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너 마음이 그냥 말이 아니겠다. 제가 막 그 사이에 얼마나 놀려댔는데도 꿋꿋하게 그걸 하셨는데 한 10번 중에 한 번은 실제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 말이. 그리고 한 9번은 제가 아니 그게 엄마 속상한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거지. 완전 나는 빡쳤다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엄마를 고치고 엄마가 너무 막 이쁘게 말을 해주는 것 같으니까 막 그게 아니라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한 번씩은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훅 난 적도 있어요. 엄마랑 이야기하다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한 번씩은 진짜 엄마와 이야기하면 저도 모르게 너무 이게 와닿아서 맞아, 나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 이렇게 이야기가 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랑 만나는 거예요. 저 엄마랑 굉장히 사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안고 울기도 해요. 제가 엄마랑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좋았거든요. 그런데 좋은 관계라고 해서 늘 만나는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랑 딱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엄마라서 내가 우리 엄마의 자녀라서가 아니라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였어도 그때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그게.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친구들 앞에서 저는 자존심도 셌기 때문에 친구들 앞에 가서 이렇게 죽는 소리를 못했어요.
늘 멋있는 이야기만 하고 다 해결된 다음에 아 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속이 전쟁 같은 내 마음을 가장 가까운 우리 엄마가 한번 그냥 이렇게 쿡 알아주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있으면 그건 되게 달라져요. 네,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더블 리스닝을 사회나 조직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한테 많이 권유드리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그 장소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예상치 않아요. 이런 훅이 들어올 거라고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들어올 거라, 우리 아빠가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는 사실 가장 상상을 안 해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제일 만만하고 제일 편하고 제일 막말하고 제일 그냥 제쳐두잖아요. 우리 에너지는 밖에 가서 쓰죠. 안에 와서 관계에 무슨 에너지를 쓰나요? 가정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일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이럴 거야? 아니야 우리 아빠 그런 말 안 하고 나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너무 낯간지러워. 우리 딸이 나한테 아이고 걔가 왜 나한테 그러겠어. 근데 한 번씩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페이스북을 가면 40, 50대 분들이 제일 페이스북을 많이 해요. 그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분들이 늘 페이스북에 자랑하는 건 뭐냐면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녀가 되게 따뜻한 말 하는 거, 한마디 하는 거 이런 거 캡처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세요. 혹은 엄마인데 엄마가 이런 말 하는 거죠. 뭐 사랑한다 우리 딸, 뭐 응원한다. 저번 주에 힘든 일 있었지? 이번 주만 잘 버티고 다음 주에 엄마랑 데이트하자. 뭐 이런 이야기 쓴 거 캡처해서 많이 올리세요. 그거 왜 캡처해서 올리죠? 네, 그러니까 힘이 되는데 내 말은 그거 그냥 조용히 혼자 보면 되는데 그거 왜 올리죠? 네,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자랑거리가 되냐면 다른 집은 안 그러거든. 다른 집은 안 그러는 걸 내가 알거든. 우리 엄마가 되게 특별하게 나한테 일해 주거든. 내 딸이 니들 딸과는 달리 이런 말도 한다? 우리 아빠가 너희들 무뚝뚝한 아빠랑 달라. 우리 아빠 이런 말 해.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줄줄이 사탕으로 부럽습니다. 야, 어떻게 딸과 그런 관계십니까? 와, 저는 정말 딸과 그렇게 한 번만 이야기해 보는 게 소원입니다. 뭐 그런 말이 줄줄이 달리는 걸 제가 정말 매일매일 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오늘 배운 더블 리스닝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냥 뭐 사랑한다 내 딸아, 뭐 응원한다, 뭐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뒤엔 아빠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정도까지 가지도 않는데도 그게 상당히 사람들에게는 자랑하고 싶을 만큼 큰 얘기고 위로가 되는 말이고 너무나 새로운 말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대단하다고 여길 만한 말로 느낀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렇게 줄 서서 이쪽은 왜 다 이렇게 젊으시죠? 이쪽은 좀 다른 그룹인가요? 청년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청년부 여러분들은 오늘 더블 리스닝 공부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청년부가 아니어도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영하셔가지고 우리 굉장히 활발하게 대답해 주신 우리 시우님 어떠셨어요? 어떤 부분이 혹시 공감이 가셨어요? 네. 사회복지를 하시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을 공부하고 계시네요. 저희 상담하는 분야랑도 굉장히 많이 친척 관계인데 사회복지면. 그러시구나.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부 분들에게 또 묻고 싶었던 이유는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더 가까운 나이의 분들이 이걸 들으시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어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꽤 일찍 상담 공부를 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어떤 말씀하냐면 내가 한혜연 선생님 나이 때 이런 걸 공부했다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상담 공부, 의사소통 공부를 했다면 내가 자녀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게 저는 그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사실 정말 실제로 젊은 분들을 보면 이런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할까. 가정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본인들 하는 일에서도 선후배 관계에서도 또 손윗사람, 손 아랫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잘 쓸까를 생각하면 상당히 설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 의사소통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대상분들은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에 훨씬 더 많이 가까우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좀 젊을 때 이걸 알았다면, 내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런 걸 알았다면 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딱 손 한번 튕기는 그 순간에 관계는 확 바뀝니다. 관계라는 게 그렇게 나와 내 자녀의 관계라는 게 다른 관계처럼 꼭 그렇게 좋은 관계가 매번 쌓였다가 겨우 좀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자녀와 부모 관계는 딱 스냅처럼 바뀝니다. 어느 한순간.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부모와 자녀는 둘 다 사실 관계가 좋아지기를 평생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내가 누구보다 우리 엄마 아빠와 사이가 좋아지기를, 내가 누구보다 내 자녀와 사이가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요.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계기가 딱 생기는 순간 둘은 합심해서 우리 좋아졌다 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 기다려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밖의 관계에서는 내가 한순간 딱 좋아졌다고 해도 의심부터 해요. 이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아서 저럴 거야. 괜히 지금 나 기분 좋게 해주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남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걸 막 소망하지는 않았으니까 내가 속지 않으려고,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똑바로 판단을 하려고 의심을 해요. 그런데 부모-자녀 관계는 그렇잖아요. 부모-자녀 관계는 둘 다 굉장히 오랫동안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대화가 통하는 그날 밤, 내가 대화가 통했던, 그리고 내 마음을 깊이 알아줬던 그날 저녁을 계기로 확 달라집니다. 그걸 제가 참 많이 목격해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해야 내가 사랑하는 내 딸과 사랑하는 내 아들과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질까? 당연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마법처럼 굉장히 빨리 오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 할 때 공감하세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크게 작게 있기 때문에. 저희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이제 마무리하면 되죠. 그쵸? 네. 제가 진짜 여러분, 제가 정말 준비한 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어차피 제가 못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제가 다음 또 기회가 됐을 때 또 이야기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는 부부 세미나예요. 그러면 오늘 한 얘기는 부부에게도 당연히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부의 대화는 당연히 오늘 배운 것도 부부한테 쓸 수 있어요. 근데 부부의 대화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킬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동지이면서 나를 가장 빨리 열받게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운명 공동체면서 동시에 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죽일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그쵸? 그러면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라는 어마무시한 그 어떤 저기가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좋은 단어가 있는데
자녀라는 이놈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이상한 존재가 중간에 껴있기도 한, 자녀만 없었어도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해결 볼 수 있었는데 내 스타일대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어떤 되게 걸기적거리는 이 중요한 존재들이 있기도 한 되게 묘한 관계예요. 그러면서 피는 하나도 안 섞였어. 피는 하나도 안 섞였어. 그래서 나의 어머니를 본인의 어머니 같이 생각할 리가 없고, 저 사람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 같다고 여겨진 적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피가 하나도 안 섞였다는 게 그런 의미죠.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뭐 한 3, 4위 정도로 밀려나 있는, 나에게는 정말 영순위의 중요한 사람이지만 당신에게는 한 5, 6위로 밀려나 있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어필해도 좁혀지지 않는, 그런데 이 사람이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이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같이 잘 되는, 진짜 속 터지는 관계예요, 부부는. 그쵸? 그러면서 일종의 공모자이기도 해요. 안 좋은 것도 같이 하고요, 안 좋은 습관도 같이 해요. 안 좋은 습관도 함께 매번 공모해서 무언의 공모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공모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좋은 것도 같이 해요, 좋은 거 같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같이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시치미를 뚝 떼기도 해요. 우리 아무도 말하지 말자 이렇게 쓱. 그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는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자.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공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건 굳이 어느 날 잡고 회의를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둘이 쓱 이제 교회에 오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표정도 좋아지고, 이렇게 양복도 좀 매만져주고, 괜히 교회에 오면. 그랬다가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이제 다시 원래 냉기로 돌아가고. 근데 그 일을 같이 공모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런 거 많죠. 동창회 갔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애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여야 되고 애들이 없을 땐 또 어떤 모드로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모하기도 하는 정말 복잡한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에서는 자녀와는 또 다른 조심성이 필요하고요. 또 서로를 굉장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못하는데, 당신도 못하지만 사실 나도 못해. 그래도 둘이 좀 잘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간절함, 그리고 어떤 의존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 자녀 관계의 대화랑은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고생을 사서 해야 되냐? 부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부 관계는 모든 나머지 관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하물며 자녀의 진로 문제도, 자녀와의 관계 문제도 부부 문제가 좋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게 내가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아도 내가 내 자녀랑 관계가 좋은데 왜 얘가 힘들어하지? 왜 얘가 힘든 걸 내가 못 도와주지? 생각보다 자녀의 문제도 부부 문제에서 오고요. 내 사회생활에 내가 내 상사와 내가 내 부하 직원과 문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부부 문제랑 연관이 되고요. 내가 내 부모님, 이제 나이 드신 내 연로하신 부모님과 끊임없이 지금도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 까닭에도 부부 문제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오묘하고도 정말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모자른 그 부부관계, 그리고 그 부부관계 안에서 어떤 또 작은 팁들이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할 거니까요. 여기 오셨던 분들, 또 많은 분들 제가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